어, 우리 친구라고 또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 인기는 줄 몰랐습니다. 어, 사실 제가 초등학생까지는 커버를 해봤거든요. 태영아, 굉장히 생소하지만 오늘 또 이 잠재적인 7명의 랩런트의 이게 잠재적인 인물들이 속에 있다.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21세기 버전의 7명의 랩런트를 키우는 그런 언약의 부모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오늘 좀 다지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아직 이제 결혼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 접어들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제가 다 배워야 되고 육아면에서는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우리 선배님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이지만 심부름할 게 있다면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문화 사역자도 아니고 뭐 전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랩런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도대체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을까? 도대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저거들끼리 있는 동안에 얘네들이 뭘 보고 듣고 읽고 있을까? 그 각인되는 걸요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랩런트 각인 전쟁 문화와 세계관. 제가 1월 달에 그 초등 수련회 1,500명의 우리 초등학생 4, 5, 6학년 1,500명을 모아놓고 문화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 사진 하나 보여주니까요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사진 보는 순간 애들이 막 까르르륵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오히려 진행하는 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세계 산업인 대회 전체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그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저는 이 태영아 전도학교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도 방주가 되고요, 또 우리 가정도 방주가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 랩런트의 생각과 마음이 방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언약으로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으로 언약으로 안팎에 칠해지는 그런 응답이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전달되냐면요, 세계관이 전달되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각인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의미가 우리 랩런트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써 정말 기름칠 하듯이 발라주는 것이 이 어릴 때부터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계산업인대회 1강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 가슴에 참 치면서 제 가슴에 그래 말이야 안타깝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이거였어요. 교회는 잔돈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3단체는 세계를 장악했다. 신자는 교회에서 갈등을 하는데 시험에 빠지고 남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깨끗이 이 3단체가 장악했다. 쓸데없는 말을 듣는 사이에 사단의 종들은 경제와 문화를 장악했고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네피림이 지구를 장악한 노아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다.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신자의 그 적나라한 현실적인 모습을 참 꼬집어 주시면서 너무 그 전도자의 안타까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눈물을, 그 한이 이렇게 전달 참 되어질 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랩런트로 자랐거든요. 92년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오면서 랩런트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신 1기생이었고 뭐 기도스쿨 1기생이었고 또 뭐 합숙훈련도 청소년 우리 합숙훈련도 1기생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랩런트로서 제가 제일 먼저 거의 받았던 세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신을
입학하고 그 메시지 속에서 사실 이런 전도자의 어떤 뭐랄까 답답한 마음,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눈물과 안타까움과 기도 속에서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그러면 자라나고 있는 저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저 응답을 놓고 도전할 수 있을까가 이제 렘넌트 시절을 지나면서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담겼었거든요.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가 아직까지 시간표가 어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해되고 담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건 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21세기 7명의 렘넌트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 아이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 속에, 특별히 이 전도자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과 심정이 전달되어져서 내가 어떤 기도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고, 내가 어떤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정말 앞으로 시대를 향해 도전해야 될 렘넌트인가가 이들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오늘 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멸망 2초 전의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앞으로 보여질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인증샷을 찍고 있어요. 왜? 평상시에 보고 듣고 늘 하던 그 습관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 미디어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도, 여자분들 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사실 언약의 교육을 하고 싶고 복음만 각인시키고 싶지만 다락방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어지고 또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완전히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들로서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요괴배처럼, 정말 이 시대의 한나처럼 그런 우리가 기도를 품고 있는 부모라면은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도대체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그만 그런 좀 감각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아시다시피 뇌는 벌써 이 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뇌세포가 역동적입니다. 거의 뭐 보고 듣고 읽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각인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놀이용 점토와 같이 어떻게 빚느냐, 뭘 노출시켜 주느냐, 무엇에 대한 것에 증인되어 주느냐가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못 누릴 땐 잔소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라는 인지가 한 초등학생 때부터는 이게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척하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초등학생쯤 되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진짜 말씀 믿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에 이게 따로 노는지 아니면 이게 통하는지 그런 증인되는 건지 사실 아이들이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힘들지만 사실 저도 아이를 아직 육아 현장에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어렵다, 힘들다, 해봐라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제가 이제 말을 못하죠. 아직 제가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7명의 렘넌트를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 우리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를 보든 아이들이 교육 콘텐츠를 보든 세상의 뉴스를 보든 또 교회에서 사람을 보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항상 현실만 보면 안 되고 드러난 사실만 보면 안 되고 가려진 진실을 봐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라고 류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130년 전에요,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다, 그런 음모를 세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100% 믿진 않는데 24개 전략 중에 13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는 문화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13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난 한 20년을 생각해 보면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이게 언약이 아닌데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오락을 유행시켜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도박이나 구경거리, 유흥장 등 오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신문의 후원을 통해 예능, 스포츠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점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분명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라든지 3단체라든지 어떤 세상의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 뭔가 많은 것들을 주면서 재미를 주면서 즐길 걸 주면서 결국 우리의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뭔가 영적 상태를 빼앗아가는 것이 분명 이게 음모론을 떠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즐기는 게임 중에 보면 프레디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사실 좀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아이들이 막 찾아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는 반응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러면서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그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이 사진 자기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남친증 이거 강다니엘이 내 남자친구야. 뭐 이런 이것들이 굉장히 저거들끼리 경쟁하는 의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남친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이들 이 초등 제가 그 수련회를 갔더니요, 이거 애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여학생들 거의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홀리한 것 같죠. 얘네들 여기에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되지 않으면 곧 맞이하게 될 현실, 나 남친증 이거야라고 하면서 나타날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초등학생 랩런트들에게 나에게 아이돌 가수란 무엇이냐. 첫 번째,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래요. 두 번째, 만약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대요. 한마디로 엑소는 삶의 활력소고 가족과 같은 존재래요. 그 다음에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고, 그리고 아이돌이 쓰레기통이래. 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니까. 그리고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대답인데요. 이 뭘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돌 가수 사실 우리 어른들 입장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가고 나면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이 벗어나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면요, 사실 얘네들한테는 이게 존재예요. 이게 완전 뭐랄까 힐링인 거예요. 그냥 잘생기고 그냥 춤 잘 추면 그걸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초신도 강의를 해봤고 지금은 청신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신의 2학년들 제일 어렵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들 여자아이들 이 포럼을 해보면요, 이 방탄소년단 끝납니다. 그냥 그리스도 유목사님 아무리 복음이 우선순위라고 말은 하는데요,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눈빛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 꽂혀 있어요. 실컷 다 듣고도요,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갈 우리 후대들이 여기 가운데 이 랩런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핫한,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교까지 제일 영향을 주고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이 유명했던 곡 중에 하나가 피땀 눈물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니체가 한 독일어 말이 딱 있어요. 저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내용이 뭐냐,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즉 뜨려면, 성공하려면, 잘 나가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면 마약해야 되고, 뭔가 성공하려면 접신해야 되고, 뭔가 성공하려면 다른 세계, 다른 힘, 명상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도 완전 미쳐서 나중에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천재적인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8세기, 19세기요, 대단한 엘리트들, 대단한 어떤 문화 예술의 그런 천재들, 서밋들이요, 즐겨 마셨던 술이 있어요. 그 술이 뭐냐면 바로 초록 요정이라고 알려지는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근데 이 술은요, 알코올 도수가 무려 70에서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마시면 미치는 거죠.
이 환각작용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뇌세포가 망가져서 일찍 죽는, 그래서 고흐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 젊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고 성공을 시키고 막 어마어마한 환각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엑스터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피땀 눈물에 나오는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탄소년단의 그 개인적으로 냈던 앨범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슈가의 랩 앨범에 Life is Ecstasy라고 나오죠. 결국 삶은 뭐다? 엑스터시를 즐기는 거예요. 뭔가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뭔가 다른 힘,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히트를 쳤던 앨범이 뭐냐면요, Love Yourself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 Love Yourself를 승허라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승, 무엇을 받아들이다, 무엇을 받다라는 의미고요. 헐, 우리 보통 영어 표현에서요,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을 그녀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 입장에서는 이 차가 뭐예요? 자기에겐 그녀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어떤 그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녀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숨어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다른 거예요. 자, 마약 선인장이라고 알려지는 페요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페요트를 옛날 고대에서 의식적으로 종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하나의 수단이 이 마약 선인장 페요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요트를 경험하고 환각작용 속에서 만든 어떤 작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볼래 하고 막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 배터리 연결 좀 해주세요. 이거 닫기 한 번만 좀 눌러주시겠어요? 닫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곡이 뭐냐면요, 세런디피티예요. 뜻이 뭐냐면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인데, 그 주인공이 딱 첫 장면에서 이제 저게 마약 선인장은 아닌데 아까 그 페이오트를 사실 의미하는 그 선인장을 딱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장면들, 그리고 추락하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까 똑같죠. 페요트를 경험했을 때 장면이나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서 연출하고 싶어하는 장면이나 모티브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이 뭐냐면 DNA라는 곡인데요. 여기도 보면 다른 세계, 엑스터시 속에서 다른 세계, 어떤 초월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화학 공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뭔가 노예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뭔가 끌려가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거는 DNA 화학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화학 공식 하면은 저는 딱 뭐가 떠올랐냐면 마약. 이 마약도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화학 공식이 비슷비슷한 게 도파민하고 NH2 저기 비슷하다. 이게 뭐지? 뭔가 저 노예된 걸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춤을 추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뭐냐면요, 손에다가 마약 주사를 놓는, 마치 주사기를 놓는 장면이 딱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랩넨트한테 물었어요. 너 방탄소년단의 DNA 저 뮤직비디오 봤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하니까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10번 보고 나니까요, 이 장면이 제일 뇌리에 남아서 톡톡 치면서, 그러면서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라는 가사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요, 마치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마치 혈관 속에 무엇인가 이 강력한 어떤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해주는 뭔가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속에 강력한 손이 확 침투하는 겁니다. 제가 의심을 했죠. 이거 진짜 혹시 마약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딱 봤어요. 자,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너는 내 꿈의 출처, 아까 그 날아다니고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데의 출처라는 거죠. 너에게 내민 내 손은 뭐요? 마약 주사기 앞에 내민 내 손은 숙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이제, 그리고 난 너에게만 집중해. 이제 더 집착이 되는 거야.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자, 이제 뭔가 약간 그럴싸한 앞에 세런디피티, 마약 선인장, 페이오트,
그게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이 DNA예요. 그럼 세 번째 곡이 뭐냐면 Best of Me예요. 이 앨범에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앨범에는요. 세 번째 Best of Me는 뭐냐면 나를 최고의 상태 있게 머무르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때 최상의 상태라는 거지.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 렘넌트는 최상의 상태인데, 여기서 보면요,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러면서 내 손을 가져가. 넌 나의 구원. 마약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넌 나의 구원, 넌 나의 창,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요? 이 마약을 할 때 뭐요? 내가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데려와. 너 없는 난 없어. 넌 내 best of me. 내가 쾌락을 즐기고, 아까 전에 뭔가 유혹의 손길이 쫙 들어오는데 그 최상의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주는 그 최고의 느낌을 주는 best of me. 그냥 나에게 대한 확신을 줘. 내 최고의 주인이 너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네 번째 곡이 뭐냐면요, 피리를 부는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시죠? 130명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쑥 사라지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결국은 마약을 통해서 무언가 쾌락을 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마약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리고 아까 전에 뭐예요? 성공하려면 내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요, 서밋들, 엘리트들은 그 세계에서는 마약이 일상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저럴까 싶은데 벌써 그 세계에서는 그게 일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 뭐냐면 이제는 그 후대들까지 데려가는 거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이제는 멈춰지지 않아.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뭐 전 담배나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하시는 분들 얘기 보면 달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달하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자,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난 너의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있잖아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중학생 남자애들 이제 야동 보면서 이거 하면 안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똑같은 그 길티 플레저예요.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그래, 내가 좀 위험해. 이제 마약이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말해.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자, 이게 얘가 실제 상황에서 사실 중독되면 사실 이게 엄청난 건데 이 노래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곡이 뭐냐면요, 고민보다 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열일 해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다 내 배에.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다 지불해. 내버려도 과소비 내버려도 내 적금 깨버려도 내일은 없어. 내 돈을 더 써. 쥐구멍 벗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요즘 욜로족 아시죠? 어차피 뭐 집도 못 사고 그냥 즐기다 가는 거야.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다가 취미생활 고급스럽게 하고 가는 거야. 그 욜로족 얘기예요. 그 탕진. 그러니까 탕진하는데 재밌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내 통장 밑 빠진 독이야. 딱 깨버려. 오늘만은 고민보단 고 해버려. 쫄면서 아끼다가 똥이 돼버려. 자, 이게 우리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들 제일 많이 듣는 인기 많은 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예요. 근데 모르죠. 이렇게 하나하나 안 들여다보면 그냥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재밌다 오빠 뭐 이런 끝나거든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는 쌓이거든요. 이런 정서가 쌓여요. 이런 메시지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갈수록 사나워진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뭐요? 거부하고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점점 그런 상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조금씩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얘가 벌써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쌓이는 거죠. 여러분 레디 거 봤어요? 저도 이거 보고 막 눈물이 살짝 났었는데, 노래 듣는데 뭔가 엘사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버리고 도망갈 때 그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었어.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사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 가사에 보면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나는 자유야. 이게 이제 레디코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규칙도 난 없어. 이게 한나라의 여자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상처 때문에 한나라의 국정 운영을 버려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거야. 세월호 선장이 뭐예요? 세월호 버려버리고 혼자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난 없어. 난 자유야 하면서 도망가는 거 지금. 그런데요, 이런 문화적인 흐름의 뿌리는 벌써 60년대.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잘 알겠죠. 60년대 히피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문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틀즈의 Let It Be.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 마약과 섹스를 자유롭게 하자라고 선언했던 저 젊은이들의 Let It Be. 그러니까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내둬라는 거죠. 근데 21세기는 Let It Go예요. 조금 더 역동적이죠.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내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약과 섹스와 내 마음대로 혼돈을, 내가 성공하려면 내 안에 스스로 혼돈을 지녀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나에게 쾌락을 주는 방식이 마약이어도 괜찮아. 왜?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 그냥 탕진하다가 욜로처럼 사다가 가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자, 이게 만약에 우리 랩런트에 각인되면 결국 교회 헌신도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사단이 노리는 포인트는 그건데, 그러면 우리가 랩런트 쫓아다니면서 보지마, 하지마. 자, 이래 되면 이제 율법주의로 여러분이 정죄당하거든요. 그 랩런트들이 부모님 율법주의라고 막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야 돼.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실제 삶의 이 보호막을 형성할 것인가. 지금부터 실제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네 마음대로 복음이다 하면서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럼 관계 다 틀어지잖아요. 또 할 수도 없고 쫓아다닐 수 없잖아, 학교 가버리고 하면. 그러면 이 얘네들 또래 문화라는 것이 있고, 벌써 그런 것 속에서 결국 이 보호망을 칠 수 있는 건 진짜가 뭐냐면 이 방중든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깨어 기도하는 능력 있고, 하늘 세계가 아까 전에 유목사님 얘기했죠.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도 우리 자녀의 보고 듣고 읽는 그 현장이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세상 것을 보고 틀린 것을 보고 사단의 것을 보더라도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다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랩런트 스스로는 아직 할 나이는 안 돼. 그러나 랩런트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해주셔야 되는, 특히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 기도에 어마어마한 방주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피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다면 유럽에는요 68 문화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Let it be, let it go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모든 걸 박살내버려. 모든 틀을 없애버려. 얽어매이지 마. 기성세대 어른들 벌써 다 갔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의 세계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인생 주인이야. 자, 이런 것들을 외쳤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68 문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 1시간 반, 2시간 특강했던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68 문화 운동의 흐름이 60년대, 70년대 이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랩런트의 보고 듣고 읽는. 그러니까 아까 레디고 이런 것들도 디즈니의 그런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68 혁명 세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 네 자유, 어떤 것도 얽어매이지 마 라는 절대적인 자기만의 어떤 자유의지를 추구했던 그 70년대 80년대 이어졌던 그때 20대 30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 쓰고 노래를 만들고 중요한 자리에 어떤 프로듀스를 하고 영화 감독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예로 이게 한 거의 20여 년 이상이 된 이 버닝맨 축제라는 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9월 첫째 주에 8일 동안 네바다주에 모여서 이 한 11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서 뭐 하느냐,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저기 막 퍼포먼스도 하죠. 그리고 막 작품 전시회도 하죠.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에 있는 예술 문화 서밋들이 와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저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런 거 있잖아.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전기차 만든 데 있죠. 앨런 머스크.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바로 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서 10년 이상, 10몇 년 동안 벌써 자라났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대 무아지경인데 여기는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옷 벗고 다닙니다. 거의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쾌락과
마약과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일반 법의 테두리에 있는,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걸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기존의 낡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로 여기서 경험해서 새롭게 얻어진 나, 새롭게 부활한 나로서 1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들도요, 인문의식이 뭐냐면 기존의 나는 죽고 새로운 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인문의식을 통해서 계속 죽음과 부활의식을 상징적으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의 낡은 나를 없애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많은 경험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잘 아시겠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여기에 결정적인 딱 뉴 밀레니엄 세대 있죠. 2000년 들어서면서 99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 2000년 딱 들어서면서 되게 이게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데요. 1편, 2편, 3편이 결국 뭐냐면 기존의 나를 길들여온 절대적 시스템인 매트릭스를 깨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200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틀, 기존에 우리가 나를 얽어왔던,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그게 부모님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학교 교육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틀을, 매트릭스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의 숨은 의도는 결국 뭐냐면요, 원래는 워쇼쇼키 형제였어요, 영화를 만들 때. 근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워쇼쇼키 자매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야 돼라는 게 매트릭스인 거죠. 성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당연히 그렇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죠?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뭘 고민하냐면 남자로 분명 태어났어. 근데 내가 남자 맞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여자로 바뀔 수도 있어. 제3의 성, 제4의 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서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걸 젠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섹스 말고 젠더라는 개념, 사회적 성.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는 매트릭스의 개념은 뭐다? 남자,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그대로 살 필요 없다. 그 매트릭스를 깨라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하면 네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68혁명, 히피 문화, 60년대, 70년대 시작이 되었던 그 문화의 지금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좀 전문적으로 말하길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러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에, 합리적인 것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에, 의식적인 것보다는 막 무의식에, 도덕적인 것보다는 막 일탈을, 또 억압보다는 폭로를, 필연적인 것보다는 우연한 걸,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동질성보다는 차이점 부각시키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쫓고, 일관성보다는 모순성을 쏟고, 연속적인 것보다는 단절성을 쫓는 이러한 특징이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출발하라. 그래서 뭐든지 해체시키고 시작해라. 이게 벌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생겨났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또라이들만 갖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읽는 컨텐츠 속에, 문화 속에, 교육 속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화됐다는 거죠. 몇십 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요즘 앞서가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에서 나온 교육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실컷 비싼 돈 주고 앞서가는 교육이고 선진국 교육이고 시켰는데 얘 나중에 딴 상태가 돼요. 결국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있잖아요, 말세 시대에 딱 그 표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진국에서 그게 다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세상의 분위기 따라 이게 좋더라,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면서 어떤 영적 상태에 이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결과 2016년에 유엔에서는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동성애자를 권리를 지지한다는 기념우표를 발간합니다. 아니, 엘리트들이 가는 저 유엔에 무슨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럼 이런 유엔의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90년대부터 일어납니다. 90년대부터 유엔에요, 바로 68혁명 세대 히피 문화 운동 했던 그 세대들이 뭐냐면요, 이제 실권자가 돼요. 40대, 50대가 딱 되면서부터 정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유엔에는 특별히 이 68혁명 세대의 사상을 가리켜 신좌파라 그러거든요. 네오 마르크시즘이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의 원조를 해준데 조건을 걸었어. 뭐냐면요, 성주류화 정책을 수용해라. 그러니까 섹스 개념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3의 성, 제4의 성, 온갖 것을 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성주류화 정책을 제3세계에 이미 수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기 인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 영리를 이미 벌써 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전도 선교를 위한 NGO, 전도 선교를 위한 복지, 난민 이런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현장에는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가 다 깨는 것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 개념이 왜 문제가 되냐면 1948년에 보편적 인권 개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1968년도와 이 히피 반문화 운동 세대들이 말하는 그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난 없어,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과 미국은요, 기독교의 가치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인권 개념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유지가 됐었죠. 그러나 60년대 지나면서 그 개념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들, 낙태, 불륜, 그 다음에 왜곡된 학생 권리, 그러니까 인권이란 이름 하에 뭐든지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파괴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일지언정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의 마약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인권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지금 인권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맞물려가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론에서 뭘 못하겠냐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입을 싹 닫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교과서에서 그게 사라졌는데 언론에서도 그걸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게 인권보도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이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에 걸려가지고요, 이 언론사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0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35%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465% 증가했어요. 그것도 남자 청소년.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 2000년도부터 2016년 사이 조사를 해보세요. 남자 청소년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대국이에요. 보건 끝내줍니다. 국민의료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내놓으면 우리나라 장난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에이즈만큼은 이렇게 사각지대가 됐고 뚫렸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걸 말하지 않게 됐어요, 언론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2001년도 생긴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출신,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그 참여연대 출신의 분들이 거의 이 핵심 인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03년도에 뭘 결정하느냐면 동성애 표현 매체물, 즉 동성애 내용 담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 그거 자유인데, 인권인데,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난 자유야. Let it be, let it go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삭제시킵니다. 그때부터 조사를 해보세요. 영화, 웹툰, 드라마에 딱 동성애 코드가 그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2005년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만듭니다. 벌써 이 흐름이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 2012년에는요,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도록 권고하고요. 그리고 2007년은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는 동성애는 인권이야, 좋은 것이야, 이걸 받아들이게끔 설득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2013년도에는요, 전국 초중고에서 이게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유명한 감독들, 유명한 배우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저는 인권 운동이다, 인권이 좋은 것이다 말하면서 항상 그 영화 내용 중에 뭘 넣냐면 동성애,
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도 보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이라는 제목에 10명의 게이 커플이 함께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공 공동체 가족을 가족으로 소개를 해. 하나의 이제 다양한 가족이란 이름 하에 게이 커플 10명이 모여 사는 것이 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리즈 중에 저 Y 시리즈 있죠. 집에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 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이 뭐예요? 사춘기 여성이에요. 제일 너덜너덜해요. 초등학생 제일 관심 많은 거지. 근데 저 Y 시리즈 딱 보면요,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내가 이성에게 끌리는 거 말고 동성에게 끌리는 그것도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거야,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다. 아직까지 이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이름 하에 벌써 이런 동성애도 미화돼서 나오고요. 또 생각이 이렇게 크고 있어, 애들이. 동성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그리고 영유아 대상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양성평등교육, 딱 이런 개념이 어디서 하잖아요. 그러면 100% 양성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 개념이 아니에요. 젠더입니다. 한글로 번역해서는 그가 양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요, 실제로 영어로 실제 용어는 젠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되게 차별받았으니까 남성하고 동등하게, 그래 이제 막 미투 운동하고 페미니즘 운동하고 이런 그런 것처럼 남성 여성 평등하게 하자,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면에 흐르고 있는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젠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흐름에서 나온 68혁명 세대들이 만든 그 젠더 개념 있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인권 개념에서 나온 사회적 성입니다. 문화적 성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교육하는 기관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막 위탁을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막 보육교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랩런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육교사 교육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저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싹 다 아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토피아에도 보면 딱 처음에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그거죠. 동성애 딱 등장하면서 전 겁쟁이처럼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얘도 커밍아웃을 해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서 처음에 서로 얘가 무시했거든요. 마초 스타일의 아이, 터프한 아이들이 이 게이 스타일을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하면서 젠틀해집니다. 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차이를 포용해야 돼. 이 다원주의 시대에 함께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해볼래요. 모든 걸 해볼까요? 저는 저 몰랐는데요. 뿔 달린 가젤은 수컷입니다. 저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있길래 이제 이렇게, 그죠? 암컷인 줄 알았어, 암컷. 근데 알고 보니까 뿔 달린 가젤은 수컷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트랜스젠더인지 아니면은 뭐 동성애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건데 try everything 하면서 막 춤추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좀 시끄러워,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뿔 달렸죠, 둘이. 이게 이제 동성애 커플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막 신음소리가 나와. 그게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신음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좀 시끄러워,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우리 옆방에서 시끄럽게 좀 할 거야. 상관치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보는 콘텐츠인데 기가 막히게 아까 레딧비, 레딧고 68혁명 세대의 세계관이 그대로 탑재되어서 작품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학생 인권 조례도 보면요, 기가 막힌 창세기 3장이 딱 나와요. 저 첫 페이지에 보면 뭐라,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근데 세상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창세기 3장화 되는 거, 이게 인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진짜 창세기 3장이 이제 주변에 흐르는 게 아니라 중심에 아예 그게 그냥 목표예요. 그냥 창세기 3장 되는 거, 창세기 6장 되는 게 아예 대놓고 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인 거죠. 과거에는 우회적으로 돌아서 했거든요. 조금 막 이게 은근히 흘렀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중심 메뉴에, 그게 핵심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는 당연히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셨고, 그리고 승진하려면 각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거죠. 이제 완전 네피림 시대가 교육, 문화 그대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교육 시스템은 인본주의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입되며 졸업 후에도 그와 같은 세계관과 교육을 기초로 한 정책을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며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만들어내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인본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 문화와 문명이 깊이 뿌리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 우리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래서 아예 네피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네피림의 기준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의 메시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서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황폐한 가라지들을 심는, 이거는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진짜 필요한 방주운동이다라는 거. 이 시대가 왜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직접적인 공격이 이제는 총체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이란 책을 부모님들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대학 현장은 그러면 뭘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대학 현장 이런 걸 막 읽기 시작했어. 해방의 상상력, 아까 그 68혁명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이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로 혁명을 해야 된다. 마르크스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이틀학교. 이게 집중훈련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면서 모든 경제, 역사, 뭐 심리학, 경제학 각종 분야에서 지금 뜨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마르크스의 관점이에요. 옛날에 아니 지금 뭐 공산주의, 요즘 무슨 시대 공산주의야. 근데 지금 엘리트 세계에서는요 신좌파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요 이 마르크스가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모습으로, 휴머니즘의 모습으로 마르크스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서 마르크스 유령이 막 지금 배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소책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그래서 고려대에서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운동이에요. 막시즘.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16년째 열리는 막시즘,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70여 개의 알짜 주제, 차별과 천대, 착취에 반대하는 사상을 토론하고 포럼하고 뭐 평등하고 공정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 리더 기간 중에 이 모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막시즘 2017년에도 보면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방의 정치.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야 된다. 군형법 92조 6항이 뭔지 아세요?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지금.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이 부사관이 있다, 게이 장교가 있다, 혹은 게이 선임이 있다. 이제 그 부대는 초토화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군형법 92조 6항인데 지금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태훈 씨입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이 사람 주목하셔야 돼요.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를 없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적극 활동합니다. 현 정권에서 군인권센터 소장. 그 작년 연말부터 군대에서 막 폭로 사건이 일어났었죠. 막 장성들 잡혀 들어가고 막 갑질한 사례들 이 사람이 다 고발한 거예요. 그걸 다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입지를 계속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저거예요. 92조 6항을 없애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학문 성교를 금지시키는 저 법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현 정권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저런 군형법 92조 6항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뭐 이제 군대 본통 아닌 겁니다. 정말 기도 엄청 하셔야 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NCCK가 WCC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인권주간 연합예배 때 이 사람한테 인권상을 줘. 왜? 이 사람은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휴머니즘을 퍼뜨리는 게 전도예요. 그게 이 WCC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개념이에요. 인권운동을 하는 상을 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연대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본주의 가족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남자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애는 노동자가 된다. 그러면 이런 노동자가 계속 생산되면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요? 자본주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뭘 옹호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력이면 뭐 그런갑다.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정치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미쳤나 이런데 얘네들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요. 그냥 해방,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기존의 틀, 기독교의 틀 다 박살내는 겁니다. 자본주의 틀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 배경 전혀 모르니까 이 신학생들 지금 젊은 신학생들, 저 임보라 목사거든요. 저 임보라 목사 토착화 신학을 했던 그 교회에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임보라 목사는 게이 신학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이 퀴어 신학. 그래서 퀴어 신학이 미국에서는 1950년대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퀴어 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퀴어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 책들이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제 서로 입 맞췄다. 그것도 뭐다? 성관계를 했다. 동성애 관계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막시즘에서 여성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 여성 억압, 페미니즘 전부 다 오늘날 일어나는 페미니즘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마르크스 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페미니즘 운동, 여성 가치 옹호하는 거야, 권리를 옹호하는 거야 라고 동조를 하는데 분위기에 편승을 하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68혁명 이후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그때는 이 마르크스 사상과 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잠재되어 오다가 페미니즘 운동으로 막 일어나다가 요번에 미투 운동으로 이게 지금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 드 보부아르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의 아주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젠더, 페미니스트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십 권, 수백 권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써낸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은 그 마르크스 사상을 아주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학교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투 운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1대1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걸 사회적인 여론을 활용을 해서 페미니즘 교육을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사실 당사자 개인의 문제인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이게 학교 제도 속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뭐가 들어가냐?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68혁명 세대의 인권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젠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교육에서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이제는 공식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데서는 세월호 현장까지 이제 이슈까지 가져갑니다. 왜? 아픔 당한 사람들 흡수해서 제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자본주의를 까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악용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자꾸 어떻게 몰아가요? 금수저, 흑수저로 몰아가죠. 자, 금수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 금수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산 20억 이상. 은수저. 자, 자산 10억 이상. 동수저. 자산 5억 이상.
요즘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지고 아파트가 그죠? 잘하면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기 동수저까지 갈 가능성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 어디냐 흑수저. 자산 5천만 원 미만의 수입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뭐냐면요. 세상은 참 웃기죠. 전부 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해당 안 되는 얘기 우리한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흑수저에 집어넣어 놓고 전부 다 뭐 이래 만드는 거예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누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근데 지난 한 5년 동안 보면요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게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M4 세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지금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한 번씩 이런 조현아, 이번엔 또 조현미 씨 끝내줍니다. 이런 갑질 진짜 증인들이 나와주니까 이게 막 설득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봐라, 이런 갑질하는 문화 박살내야 돼. 그러면서 점점 지금 구조가 뭐냐면 자꾸 대립되는 구조, 자꾸 불평, 불만, 폭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폭발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봐라 청년들 어렵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제 힐링 메시지를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수준의 책들도 이 마르크스 사상이 이게 재해석이 돼서 봐라 우리나라 M4 세대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갑질하는 세대야. 아무것도 안 되는 세대야. 그러니까 뭐가 대안이 누가 이 마르크스에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마르크스 영접운동이 현장에서는 지금 지성인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걸 또 학습한 교사가 또 나오겠죠. 이런 거 학습한 교사가 우리 랩넨트 초등학교 가르치겠죠. 자, 이게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이다. 어린이 도서에 지금 이런 것들이 버젓이 팔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헬조선 뒤집어야 된다. 불평등에 분노한다. 자, 이런 맥락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딱 꼬집을 수 없는 게 다 이게 연결되어져서 결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흑암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흑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딱 그때 사의를 이용을 해서 봐라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분노하라, 행동하라. 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고 이 아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런 아이들이 나올 때 얘네들이 왜 이걸 들고 나올까? 도대체 알고 나는 걸까? 어떤 배경에서 하는 걸까? 이런 걸 제가 추적하다가 68 혁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년 전에. 그것에 공부를 하면서 이미 60년대 이런 게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구나.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자라났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자라난 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다 유럽과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금 1세대 2세대 교수님들은 다 그 68혁명 세대와 더불어 혹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 미국엔 그걸 보보스 세대라 그럽니다. 보보스 세대. 부르주아와 보헤미냐의 개념을 합친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좌파 세대. 아까 말한 60년대는 신좌파 세대. 네오 마르크시즘. 휴머니즘의 얼굴을 한 마르크스 사상.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기독교가 이때까지의 모든 기존의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엘리트들은.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문화도 변화가 되고 법도 변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헌법 개정이 우리 앞에 지금 왜 이슈가 되냐? 왜 또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느냐면 좋은 법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법 속에는 아까 말한 젠더 개념, 결국은 인권 개념이 앞에서 말한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법이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이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엘리트들은 이렇게 하면 인권이고 이렇게 하면 휴머니즘이고 이렇게 하면 인류를 위하여 한다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요. 그러면서 뭐 마르크스 해방 이것도 뭐냐면 봐라 자본주의가 너무 우리를 어렵게 했으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자.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뭘 모르냐면요. 12가지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해 있는 문제, 죄가 개입해 있는 문제, 지옥 배경이 개입해 있는 문제, 영적 문제를 흐르고 있는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대책이나 대안들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흐름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에 방주 운동하라고 렘넌트 운동할 부모로, 언약 가진 부모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를 또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일어납니다. 또 과학화된 영성운동도 일어나요. 또 이슬람도 일어나요. 종교통합운동도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목회자도 힘이 빠져요. 교인들도 방황을 해요. 그러면 시대에 반복되는 건 뭐냐? 재앙과 전쟁이에요. 이게 교회사고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날 지금 똑같이 가는 이 시대에 이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바로 13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딸딸딸 138이 아니라 많은 배경에 있는, 이유가 있는 집중인 거죠. 왜 오직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역사적, 우리가 성경적 증거를 잡아야 돼요. 왜? 이 모세와 요셉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이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셨을 때 현장 상황은 이랬다는 거죠. 그때 상황은 어마어마한 우상문화, 이 현장 속에서도요,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종교 지도자들, 뭔가 명상을 하고 종교적으로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엘리트들이 쫙 쥐고 있었던 세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피언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딱 남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또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도 뭘 봤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로마? 저렇게 되어 있는 로마.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저걸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저렇게 똑같이 이 시대에도 임해 있구나. 그걸 같이 보고 바울은, 디모데는 눈물로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핍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다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00년 전에 드디어 중세시대, 어마어마한 갈 때까지 간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갈 때까지 간 시대, 그때 하나님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소수를 들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실제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도 500년간 이어져 왔어요. 근데 드디어 500년 만에 어떻게 됐으면 앞에서 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퀴어 신화, WCC 운동, 종교통합운동, 3단체, 막 네피림, 인권, 막 이러면서 계속 영적 문제를 자꾸 가져오는 흐름으로, 자꾸 그리스도 복음을 공격하는 쪽에, 복음을 자꾸 없애는 쪽에 흐름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류광수 목사님은 불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언약을 딱 회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비밀 결사들,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언약 주셔서 3단체 살릴 3기업의 하나님의 목표를 딱 두고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할 목표를 딱 두고 누구를 불렀다? 먼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시대, 집중하는데 이유를 알고 집중해야 돼요. 맥락을 알고 집중해야 돼요. 시대적 흐름을 알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첫째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빼앗아가는, 그죠? 이런 사단의 흐름, 흑암 문화의 흐름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먼저 부모님으로서 증인되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적어도 청소년 될 때까지는 이 좀 직접적인 울타리를요, 잔소리보다는 이제 진짜 증인으로서의 그런 복음을 누리는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꾸 불평, 불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멋대로 살아라, 봐라, 막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감사를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요, 우리 5가지 기도 비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배경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을 가진 부모로서, 비록 육아 현장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걸 저도 조금 간접적으로는 알지만, 실전에 계신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영적 싸움 싸워주시면서 이 시대 함께, 그러니까 내 자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체, 내 자녀 자체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다물고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는, 렘넌트 자체가 그런 방주를 한 명씩 키우고 있는, 그렇게 방주를 하나하나씩. 그래서 지금 뭐다, 역청을 안팎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바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사역자들과 이 시대 네피림 흑암 문화의 흐름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으나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능히 그 흐름을 바꾸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에 담대히 정말 언약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21세기 재앙을 막고 네피림의 흐름을 바꾸며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들이, 선교사들이, 제자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으로 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이유 있는 한나와 같은 이유 있는 기도인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